네, 3. 정신장애의 분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익히 들어본 경우가 있을 텐데 자폐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스펙트럼이란 말을 넣은 것은 어, 공통의 원인과 유사한 증상들을 가진다라고 여기지는 것들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1차원상에서 다룬다라는 점에서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개념을 넣었어요. 여러분 스펙트럼 뭐 익히 아시고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그 관찰을 해봅니까? 이렇게 프리즘을 두고 빛을 통과시키면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소위 무지개 빛이라 얘기하는 그런 색깔들이 쫙 펼쳐지죠. 지금 그 말주노초 파란보가 연속된 차원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1차원상에서 결국 하나의 어떤 빛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걸 이제 스펙트럼이라 얘기하는데 이때도 이제 자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증상들이 그런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1차원상에서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겠더라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요즘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원인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에요. 유전적 요인을 지금 여기서 언급할 때는 앞서 봤던 그렇죠? 이상 행동에 대한 주요 접근 이론 중에는 바로 생물학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일한 유전자가 이런 자폐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폐증은 유전자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동, 심리,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인지, 아까 정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인지, 정서, 행동상의 어떤 이상이다, 뭐 정상이다 얘기하는 것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 발현하는 또는 여기서는 초래한다고 했는데 그런 유전자들은 어떤 단일한 유전자 한 개가 그것들을 좌지우지 결정하진 않아요. 우리 뭐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뭐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일 유전자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정되지만 이런 행동,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단일한 유전자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복합적으로 유전적 변이가 관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 요소가 크게 기여하지만 환경적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적 요소와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진 경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요. 임신 중에 당뇨, 그다음에 주상기, 발프로익산, 엽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조산, 분만 방식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신경 발달, 뇌를 포함해서 신경계가 발달할 때 이러한 환경적 요소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유전하고 뒤에 환경 요거는 장전된 총알, 방아쇠 그 얘기를 해당하는 것이죠. 자,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제 증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끝에 여기 보면 치료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 정서적 상호 교환성이 결핍됐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건강하지 못하다. 아니면 결여돼 있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정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 앞서 동기 정서 배울 때 정서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해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요소와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서의 어떤 기능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바로 정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사회 정서적 상호작용 결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제가 비언어적 얘기했죠. 바로 여기 상호작용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결핍되어 있다,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것이 우리가 언어적 의사소통에도 그것이 토대가 되어지고 보이지 않게 그 안에 다 묻어 나오는 것이고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발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어져야지만이 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논리라는 것, 소위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다면 언어적 의사소통도 정상적으로 우리 앞서 발달 볼 때 어린아이들의 그런 언어 발달 봤었죠. 그것도 뭐 통상적인 그러한 식으로 발달이 안 되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동화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거나 우리 매스 미디어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어떤 움직임을 고정된 어떤 형태의 패턴이란 말을 있다면 똑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고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 앞서 아까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사는 삶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적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에릭슨을 제가 언급하면서 뭐 괄등이다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변화라는 것은 스트레스하고 이게 또 같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 또는 그로 인한 불안 이런 것들 싫어하고 어떤 상태 유지 딱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 내에서 유지된 상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고 건방제가 얘기했듯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고 결국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는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을 가져다죠.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우리는 도식이라는 것이 벌써 출생하면서부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도식이 선천적인 도식이 어렴풋하게 뭐 대체적인 대강의 어떤 도식이 선천적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후천적으로 세상과 경험하면서 1차 양육자 경험하면서 도식들이 계속 동화 조절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도식을 조절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해서 적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동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식의 경향성 높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식을 우리도 물론 조절도 하는데 그 도식의 조절이라는 것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 즉 조절이 기존의 도식으로부터 더 많은 상대적으로 좀 큰 조절을 요구한다 큰 변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지면 저도 그렇고 뭐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변화를 대해서 저항하게 되죠. 즉 도식을 바꾸기보다는 자기 도식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 그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딱 통제된 그런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즉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고정된 어떤 좁은 어떤 범위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생활이란 것이 나이가 들면 따라 그 사회생활의 뭐 내용이나 뭐 소위 질이나 그 범위들이 계속 넓어지고 복잡해지기 나름인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앞에 내용하고 관련해서 도시이란 개념을 지금 빌어와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동화되고 반복적인 움직임, 이제 행동이 될 테고, 그죠? 상태 유지 경향성과 변화에 대한 저항, 이거는 제가 도식이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인지적인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을 테고, 제가 좀 전에 변화에 대한 저항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 되겠죠. 뭐 제한된 고정된 관심 이런 것들은 뭐 주의 어텐션과 관련해서 또 인지적인 측면이 될 테고 결국은 이 부분은 행동, 인지, 정서에 의해서 이게 폭이 좁고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딱 예측되어지고 고정된 어떤 틀, 패턴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뇌 중에 오른쪽 뇌, 왼쪽 뇌 우리 그렇게 좌우반구 나눌 수 있다 했죠. 근데 왼쪽 뇌가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오른쪽 뇌에 비해서.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우리도 오른쪽 뇌, 왼쪽 뇌 기능이 서로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고 그죠?
그 어느 쪽 어떤 기능은 왼쪽 뇌가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어떤 기능은 오른쪽 뇌가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균형이 딱 5대5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비대칭적인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어떤 행동, 인지, 정서상의 이런 경향성과 관련해서 좌뇌가 우뇌에 비해서 비대칭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더라는 거. 즉 좌뇌 우뇌 비대칭성이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 경우보다 그 비대칭성이 더 심하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들이 좌뇌가 보이는 왼쪽 뇌가 보이는 경향성들이거든요. 변화를 싫어하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패턴, 도식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싫어하고 그리고 좁은 범위에 어떤 좁은 한정된 그런 범위에 어텐션을 더 잘하고 하는 것이 좌뇌가 갖고 있는 그런 경향성들. 자, 아직까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중심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치료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조합한다 해서 여기 약물 치료, 행동 치료, 특수교육,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치료 목적은 이제 앞서 봤던 이 결여된 이런 기능들 개선하고 또 증상을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예전에 정신분열증 이렇게 불렸던 것인데 이 조현병도 스펙트럼이란 말을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라고 아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같이 스펙트럼이란 말을 넣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유사한 증상,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증상들을 같이 1차원상에서 같이 묶어서 스펙트럼 말을 넣어서 그렇게 고려한다라는 거. 자, 조현병과 관련된 내용 요 순서대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거꾸로 요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의 증상들은 그죠? 크게 이렇게 캐테고라이제이션 묶어보면은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장애, 양성 증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현병이 초기에는 음성 증상이 나타나다가 점점 그것이 심해지면은 인지 장애에서 최종적으로 양성 증상까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이라는 것은 음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거티브, 심프텀 이렇게 부르는데 네거티브란 얘기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즉 제가 줄여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조현병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이 결여돼 있다. 달리면 정상인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야 할 그러한 기능들이 결여되어 있다 해서 음성 정상, 즉 마이너스 네거티브라 얘기를 하고 양성 정상은 조현병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정상들을 갖고 있다 해서 파지티브에서 플러스라는 의미로 양성 정상 이렇게 부릅니다. 인지장애는 말 그대로 우리 정서, 인지, 행동할 때 그런 인지상의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발병하고 초기에 이제 음성 그리고 그것이 진행된 순서가 이 순서대로 음성, 인지, 양성 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음성 장애로는 음성 장애가 음성 정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정상에 해당하는 것이 정서적 둔감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정서적 변화가 그렇게 없이 밋밋하게 그렇게 진행된다. 즉 정서적 둔감화가 일어나고 이 경우에도 아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하게 그죠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요. 뭐 누가 고립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그런 행동 증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묵회감증 쾌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쾌감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이고 그다음 이제 인지장애는 이제 주의 어텐션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동기 우리 뭐 정서 동기 이런 거 볼 때 동기 살펴봤었죠. 그 동기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대안적인 행동 즉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행동을 하나 선택하고 또 그 행동을 선택했다면 그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동기다 이렇게도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주의의 장애가 있고 동기의 장애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결과로 뭔가 배우고 학습 그리고 기억하는데도 장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인지장애라 불러요. 그리고 양성 증상은 여러분 뭐 익히 들으면 알 수 있고
조현병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조현병은 어떻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망상, 예, 망상 그리고 환각 그리고 사고장애, 사고장애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동제양면처럼 언어 언어의 와해, 예, 정상적인 그런 언어적 소통을 못하는 언어의 와해 이런 것들이 양성 증상에 해당해요. 환각, 망상, 사고장애, 언어 장애는 아니죠, 그거는 그죠? 언어 와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해란 말이 한자 말인데, 자,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조현병 증상 보면은 망상과 환각과 혼란스러운 언어, 제가 언어 와해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언어 이것을 보인다는 거, 바로 이 세 가지가 양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즉 현실을 왜곡하는 부적응 증상을 나타낸다 했는데, 아까 양성 증상 중에 딜루전, 제가 딜루전이라는 말을 안 했죠. 망상이 영어로는 딜루전이라 하는데, 제가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터치펜 기능이 되지 않는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건 하지 못하고, 딜루전은 DELUSION 이렇게 해서 딜루전. 이때 LUS가 이게 빛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백일몽에서 루시드 드림 들어봤었어요? LUCID DREAM dream 꿈, lucid dream 이게 백일몽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루스 LUC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뭐 진리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우리 그 밝기 광도의 단위가 룩스 얘기하죠. 바로 그 단어에서 왔는데 DE가 이것이 이제 결국 결여돼 있다라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딜루전, 뭔가 인식, 빛이 어둡다 이런 의미로, 결국 그 뜻이 뭐냐면은 현실 검증력이 없어. 바로 요 뒤에서 나올 텐데, 현실 검증력은 영어로 리얼리티, 리얼에다가 ITY를 붙여서 리얼리티, 그리고 검증력은 테스트 해서 현실 검증력을 없다, 현실 검증력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바로 망상을 일어나는지 봐요. 그래서 망상이라는 것은, 딜루전이라는 것은 현실과 다른 신념, 즉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 봤을 때 이거 이상행동에 대한 주요 이론 중에 이게 잘못된 신념 체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어딥니까? 여기군요. 여기서 음, 예, 현실 검증력이 없다. 즉 망상을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현실 검증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이제 정신병이다, 즉 조현병이다 아니다 진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 망상을 뭐냐라고 개념 정의할 때, 망상은 현실과 다른 신념을 갖고 있다. 즉 현실과 다른 왜곡된 신념. 달리 하면은 도식이라는 말을 또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면은 실제와 다른 엉뚱한 도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도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현실을 왜곡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오늘도 뭐 거듭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현실, 즉 뭐 인간관계, 사회관계, 뭐 법질서, 뭐 윤리, 도덕, 뭐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생물학적 존재, 심리 사회적 존재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어긋나 버리니까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런 심각한 정신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조현병은 정신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뭐 조현병 주요 증상 음성, 인지, 양성 나누고 그 하위로 그 다이얼에서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과 관련해서는 양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가 나타난다. 그 망상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와는 다른 신념이다. 달리 얘기하면 왜곡된 신념 체계다. 도식이란 말을 넣자면은 그것이 부적응적인 잘못된 도식이다. 그렇게 되진다면 결국 부적응적인 증상을 낳는다. 그리고 조현병은 정신장애에 해당한다. 얘기하면서 여기서 보면 정신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정신증과 관련해서 요 순서대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 공통적인 원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정신장애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스펙트럼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정신증. 조현병은 정신증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다 했는데 정신증에 속하는 장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있는데 이제 조현병은 이제 정신증에 속한다고 하는데 정신증 말고 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증, 우리 텍스트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수업하는 중에 신경증이라는 단어 종종 소개되었죠. 신경증은 영어로 유로시스라 그래요. 여러분 노이로제란 말 들어봤어요? 요즘 노이로제란 말 잘 안 쓰던데 노이로제가 이제 독어로 유로시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프로이드의 그런 신체 정상,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서 그런 치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에 이제 뭐 물론 뭐 인지적, 행동적, 정신적과 관련된 심리적인 것도 보지만 이제 신체 정상으로서 히스테리, 즉 치료의 대상이 되어지는 신체 정상으로 히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노이로제, 독어로는 노이로제, 영어로는 유로시스에 해당하는 신경증이요, 신경증. 근데 유로시스는 우리 뉴런할 때 우리 3장에서 뇌 배울 때 뉴런할 때 NEURO 쓰고 SIS 썼어. NEURO 유로 SISS 시스 유로시스 이것이 신경증이에요. 신경증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심리적으로 신체상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정신증, 자 정신증은 사이코시스라 그래요. 심리학을 사이칼로지라 하죠. 사이콜로지라 하죠. 바로 PSYCHO, 사이코 이것이 이제 뭐 마인드, 마음이란 예전에는 소울, 영혼이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PSYCHO 사이코에다가 SIS, 사이코시스가 바로 정신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증상들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증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정신증에 해당하죠. 그래서 흔히 정신병이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신증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소위 사이코시스 하면은 조현병을 제일 먼저 이제 일컫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병, 이 정신증하고 정신병하고 인터체인지블하게 쓰죠. 그래서 정신병은 현실 검증력이 없다, 즉 손상된다 했는데 아까 현실 검증력은 리얼리티 테스트라는데 현실 검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망상과 환각이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과 환각이 있다면은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었구나 해서 이게 정신병. 그중에 또 한 예로 조현병을 진단하는 그런 어떤 지표로 삼는다는 거. 그래서 비현실적인 지각과 비현실적인 지각이 바로 환각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비논리적인 사고가 금방 얘기했듯이 망상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다, 바로 이 얘기가 될 테고요. 나타내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빠져든다. 근데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 신경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있고 그것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지만 본인은 그러한 불편한 부적응을 알고 있는 경우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로시스 신경증하고 정신증 사이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자, 요래 아랫부분 제가 조금 전에 했고요. 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중에 조현병 발병 원인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입장. 뭐 아까도 자폐 스펙트럼에 있었어도 첫 번째 원인으로 생물학적 입장 봤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봤었는데 아까도 제가 그렇게 봤었지만 이상 행동에 대한 주요 이론, 주요 접근 중에 정신분석, 정신분석, 뭐 행동주의, 뭐 인본주의, 인지행동, 생물학, 뭐 통합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입장 보는 거요. 아까 자폐 스펙트럼장에서도 생물학적 입장에서 유전 그리고 유전만으로는 발병 결정되지 않으니까 후천 환경도 이렇게 봤었고 자, 조현병이 왔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첫 번째 생물학적 입장. 조현병을 뇌의 장애로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등이 관련이 있는지를 그렇게 밝혀내는 것이. 그걸 가지고 조현병은 어떻게 발병되어지는가 보는 것이 생물학적 입장이에요.
뇌의 장애, 뇌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유전적인 이유로 구조상의 기능상의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 뭐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상의 어떤 문제로 뭐 독성 물질에 감염이 된다든지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겪었다든지 일시적으로 겪었다든지 아까 뭐 엄마가 임신했을 때 어떠한 그런 임신 상태였냐 조건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뇌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생물학적 입장이니까 지금 뇌의 장애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뇌의 구조 기능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신경 전달 물질상에는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것들을 연관지어서 조현병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것이 생물학적 입장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조현병이다 아니다 진단하게 된다면 이제 생물학적 입장에서의 이상 심리 정신 장애를 얘기하는 이론이 되겠죠. 자, 특히 유전적 요인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전적 요인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어, 유전자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결국 난자 하나가 정자에서 수정됐는데 이것이 아, 분할하다가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똑같은 유전자를 지닌 두 개체가 즉 태아가 자라는 경우가 일란성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조현병을 보이는 경우, 즉 조현병이 발병되는 경우 다른 쌍둥이도 뭐 쌍둥이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을 수 있죠. 통상적으로 이제 두 쌍둥이가 많은데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조현병이 발병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조현병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상관이 높더라. 그걸 통해서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또 유전적 요인이 조현병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건 이제 생물학적 입장에서 조현병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아까 뇌의 장애 얘기하면서 구조적 기능적 얘기했는데 기능적 이상과 관련해서 조현병을 좀 더 살펴보면은 바로 전두엽 피질 우리 전두엽, 부정엽, 척두엽, 후두엽 우리 뇌할 때 3장에서 살펴봤었죠. 바로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저하돼 있더라. 여기 이제 신진대사가 저하돼 있다는 뜻이 결국 기능상의 이제 저하를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전두엽 피질에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조현병과 관련해서 신경 전달 물질 그 중에 바로 도파민이라는 것이 과하게 그다음 줄에 나오죠. 도파민의 활동이 과하게 작용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두엽의 기능 이상과 관련되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도파민의 과다와 관련되니까 결국 전두엽의 도파민 작용하고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래되어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뭐 자세히는 얘기할 수 없고 뭐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들으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3장 할 때 도파민과 관련해서 뭐 기량제, 효능제도 얘기하고 중독도 얘기를 하면서 보상 경로 얘기했었죠. 보상 경로가 그것이 중뇌에서 시작해서 뭐 기대맥 또는 다른 의미로 척핵이라 불리는 거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거기서 시냅스를 통해서 또 기대맥에서 출발한 그런 신경세포 축삭이 전전두 피질까지 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전두엽 피질 얘기를 하는 거. 이 보상 경로상에 바로 도파민의 과잉이 즉 과잉 활동이 바로 조현병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그 보상 경로가 중독하고도 관련되지만 보상 경로와 관련된 그 도파민의 작용이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조현병하고도 관련되어져요. 자, 그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서 다시금 복습 언급하고요. 어쨌든 여기 주어진 내용으로는 전두엽의 기능, 그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되고 도파민의 과잉이 조현병을 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 그다음 조현병 원인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 입장, 인지적 입장을 보면은 좀 전에가 이제 생물학적 접근, 생물학적 이론, 생물학적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이제 심리적, 인지적 입장에서 보자면은
조현병 환자들은 주의 장애가 있더라. 아까 제가 조현병은 뭐 음성 증상, 인지 장애, 양성 증상 이 순서로 진행하고 크게 증상을 그렇게 세 개로 캐테고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인지 장애 얘기하면서 제가 주의 그리고 동기, 학습, 기억 이런데 뭐 인지적 결함을 보인다 했는데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의 장애. 그래서 인지 장애니까 지금 인지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 안에는 뭐 정서, 인지, 행동 이렇게 나뉘니까 심리 입장 중에서도 지금 인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기본적으로 사고장애이며 사고장애는 아까 양성증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망상, 환각 그리고 사고장애, 뭐 비정상적인 사고 그리고 언어의 와해 또는 혼란스러운 언어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사고장애이며 이런 사고장애는 주의 기능의 손상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전두엽 피질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전전두 피질과 관련해서 우리 학습과 기억 배울 때 그 학습과 기억 배웠던 그 전체 내용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자급기억이라는 것 한번 소개했었죠. 자급기억, 워킹 메모리, 자급기억은 달리 얘기하면 단기기억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단기 기억이 갖고 있는 어떤 일시적인 저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자급 기억은 업데이트, 갱신도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저장하는 유지 기능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불러와서 조작하는 기능도 있고 그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자급 기억할 때.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자급 기억의 이런 기능 중에 제가 좀 전에 갱신, 업데이트, 뭐 유지, 조작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러한 기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전전두엽 피질 또는 전전두 피질의 자급 기억 기능의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주의 기능이에요. 지금 전전두엽 피질이 전전두엽 또는 전두엽 피질. 뭐 여기서는 이제 전두엽이라 했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전두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전전두엽의 기능이 지금 도파민 과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죠.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자급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대표되어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핵심적 기능이 주의니까 당연히 이제 주의 손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급 기억 안에 담겨진 내용이란 것이 바로 우리 사고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 기능이 망가지니까 사고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고장애의 핵심이 주의기능 손상으로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추론, 계획, 집행, 바로 추론, 계획, 집행이 자급기억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자급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추상적 기능이 실제로 하는 역할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양한 인지적 기능, 지금 인지적 입장에서 보는 걸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지적 기능의 결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금방 했듯이 자극 기억의 손상을 보여준다 얘기하는 거. 우리 앞에 배웠던 게 조금씩 다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고 하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기억을 또 올리거나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금방 얘기했던 거 가지고 이제 우리 뇌에 관해서 배울 때 그리고 학습과 기억에 관해서 배울 때 지금 여기 와서 그런 것들 연결해서 그렇게 좀 이해하면은 이제 요거만 달랑 알고 외우는 것보다는 단편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좀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좀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놓으면 여러분 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좀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정신분석 입장. 아까 제가 또 올라가 보면 여기 이상행동에 대한 주요 이론 중에 정신분석적 입장 있었죠. 이 순서는 뭐죠? 저자가 이 챕터를 쓰신 교수님이 나름 정리를 하고 사실 이 순서는 바로 그 심리학파가 출연한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먼저 생물학적 입장 살펴봤고 이제 인지적 입장 살펴보고 지금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바로 조현병은 어떻게 발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죠. 정신분석 입장. 근데 얘는 짧게 써놨어. 근데 짧게 써놨지만 우리 앞서
성격 발달, 성격 보면서 무엇이 건강한 성격이고 무엇이 그렇게 부적응적인 성격을 얘기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어. 그 앞에 했던 내용 뭐 여러분 복습하시게 되거나 지금 기억하신다면 그걸 토대로 이해하면 또 금방 얘기했듯이 이것들이 제대로 좀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즉 통합된 자아가 발달하기 이전 단계. 이 통합된 자아가 발달하기 이전 단계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언급했었는데 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제 이드의 그런 욕구를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고 그것들은 무의식적 그런 과정을 매개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각 발달 단계마다 잘 해결될 때 건강하다. 너무 과잉 해결되어지거나 해결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고착이 생긴다. 그런 경우가 이제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성격, 발달상의 문제, 치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발달 단계를 전생애를 보느냐 에릭슨처럼 전생애를 보지 않고 어디 출생해서 4년, 5년 그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초기 경험에 어떤 그런 방점을 찍었다. 초기 경험을 강조했다. 근데 초기 경험이 처음이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렇게 나뉘는데 바로 이 구강기와 항문기 때 이드라는 원초아로부터 에고가 분화되었어. 거기에서 출발해서 에고가 점점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남근기 때 슈퍼에고가 분화되어서 발달하게 된다 하는데 바로 이 자아가 뭐 이드의 그런 욕구를 현실 원리에 맞게 즉 쾌락 원리만 따르는 이드 욕구를 현실 원리에 맞게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즉 사회적으로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봉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서 통합된 자아가 발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통합된 자아가 발달해서 이런 중재 역할 이더와 에고와 슈퍼에고 사이의 어떤 욕구 해결과 관련된 그러한 불균형 갈등을 잘 통합하기 이전 단계 바로 뭐 남근기와 관련된 그 단계에서 이 욕구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 즉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장애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정신분석 입장이야. 이건 이미 성격 발달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짧게 한 문장으로 써놨고 제가 복습 겸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우리 그때 우리 뭐 사진도 보면서 얘기를 했죠. 바로 이게 난근기 4, 5세 때 일어나는 컴플렉스인데 결국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다. 즉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그런 난근기 때 슈퍼 에고가 분화되어서 발달되어지는데 결국 이 슈퍼 에고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의 어떤 규율 같은 것이에요. 즉 더 큰 사회 집단으로 나가서 내가 적응할 때 나의 생물학적 심리적 욕구 동기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 원리에 맞게끔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규칙, 기준 이런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발달되어지는 것이 남근기고 그때 발달되어지는 것이 슈퍼에고라 생각하고 그때 겪는 갈등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프로이드는 인간의 삶이란 본능과 문화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본능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걸 지금 통합된 자아가 중간에서 이들이 봉사자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결하면은 건강해지는데 이 자아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이전에 슈퍼에고의 분화 발달과 관련해서 심리적 갈등, 무의식적인 이제 욕구가 돼 있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고 고착이 되어지면은 건강하지 못한 성격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그죠?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즉 자아를 건강하게, 자아를 튼튼하게 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결국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의 그런 갈등, 긴장, 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아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자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는 그런 심리치료의 목적은 에릭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아 중요성, 자아 역할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을 지금 뭐 이제까지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갈등 해결이 안 되어지는 상태를 장애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